안녕하세요. 네, 손안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연암 산문의 멋, 지은이는 박수밀, 발행은 현암사입니다. 연암 박지원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실학자이자 양반전, 허생전, 열하일기의 작가라는 점과 위험 있는 초상이 떠오를 것이다. 연암 박지원을 뛰어난 작가로만 평가한다면 그의 생애와 문학, 사상을 제대로 살폈다 할 수 없습니다. 연암은 이 같은 자신의 사상과 성찰을 산문이라는 형식에 담는데 탁월했는데요. 그는 조선시대 최고의 작가이자 고전 지성사에서도 중요도로 치면 선두를 다투는 인물로 꼽히죠. 책은 연암의 사상과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난 12편의 글을 가려 뽑고 새롭게 번역한 뒤 깊이 있는 해설을 합니다. 그중 일야구도하기는 눈과 귀로 느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를 전해주는 수작인데요. 연암은 하룻밤 사이에 여러 번 강을 건너며 느낀 두려움을 통해 감각기관이 만드는 편견과 선입견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영암이 강조한 명심, 즉 감각기관의 모순을 경계하고 공정하고 순수하게 보는 마음이야말로 참됨에 이르는 길이라 말합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연암의 마음가짐,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디서 진리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은 현대인에게 자신과 현실을 돌아보게 하죠. 저자 박수밀은 연암 전문가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문해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열하일기 첫걸음을 썼는데요. 연암의 독창적이며 유려한 비유, 상대방의 고정관념을 인정한 뒤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는 설득의 묘, 에피소드로 글을 시작하는 작벽 등 문장과 산문 구조에 대해 꼼꼼한 해설을 통해 연암 산문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독자들은 연암 산문이 왜 현대에도 읽을 가치가 있는 고전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연암은 전혀 이질적인 대상을 하나로 연결할 줄 알았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을 보았다. 천하를 두루 보는 석가열애와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이 평등한 눈을 갖추었다고 하여 같은 속성으로 묻는가 하면 사람들이 버리는 기와조각과 가장 더러운 똥이 진짜 굉장하고 볼만한 장관이라 주장한다. 까마귀의 검은색에서 다채로운 색을 발견하고 말똥과 여의주를 동등하게 본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일상의 하찮고 비루한 사물에서 새로움을 발견해내는 창조자의 안목을 지닌 사람이라 하겠다. 연암의 이 같은 통찰력은 그의 산문에 잘 녹아있다. 그의 산문은 삼엄하면서 자유롭고 진지하면서 경쾌하다. 솔직하면서 의문스럽고 천연스러우면서도 능청스럽다. 이 다채롭고 양면적인 특성을 고도의 배치로 직조해 놓았으니 연암의 진위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본래 고전의 산문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연암은 글쓰기의 소재를 자신의 문학과 사상을 펼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그의 산문은 대단히 미학적이고 인식론적이어서 문학의 시선만으로는 그 깊은 사유와 작가 정신을 온전히 포착할 수가 없다. 그의 산문은 문학이라는 양식 앞에 미학적 태도와 세계관이 골고루 버무려져 있기에 문학에 대한 견해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태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연암 산문의 진정한 가치는 형식과 문체 넘어 현실을 사유하는 능력에 있다.
연암은 작은 존재를 대할 때는 지극히 따뜻한 휴머니스트가 되지만 현실을 바라볼 때는 차갑고 서늘하다. 연암은 자연은 창조와 변화의 장이라 생각하지만 인간 세상은 깊이 병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현실은 공평하지 않으며 부조리하고 모순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의 산문은 인간의 위선과 현실의 불합리에 대한 통찰을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선명하게 담고 있다. 그러하기에 연암의 글은 단순한 교양 지식 정도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연암의 글에서 산과 현실에 대한 은유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좀 오줌과 쥐똥을 주워 모으는 일이 될 뿐이다. 개인의 일상과 체험을 짐짓 담백하게 말하는 듯한 속에서 인간과 현실을 향한 은밀한 속내와 진심을 읽어낼 때 연암과 대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밖에서 안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 내부에서 안을 성찰하는 피곤하고도 고단한 글쓰기를 수행한 그의 고뇌를 읽어낼 때 그가 염원한 세상과 공명하게 될 것이다. 1.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현암의 아들인 박종채가 아버지의 말을 옮긴 글이다. 풀이나 새, 벌레 따위는 작은 존재이다. 그러나 연암은 지극히 하찮은 사물에도 최고의 경지가 담겨 있고 모든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연암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이 버리는 것, 작은 존재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예독 선생전에서는 똥푸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권력이 높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은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연암 생각에 쓸모있는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고 이기적이며 명예와 입속을 쫓는 위선자이다. 오히려 쓸모없는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꾸밈이 없다. 연암은 반격간 외전에서 거지와 떠돌이 등 사회적 약자와 버림받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연암은 진실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기존의 가치와 달랐다. 그는 약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들도 똑같이 소중한 인간이라고 말한다. 연암은 존재의 평등을 지향하되 궁극적으로는 쓸모없는 존재, 소외된 인간의 편에 선 사람이다. 중심 가치가 권력이 된 사회에서는 주변적인 존재는 발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보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에 반대쪽은 언제나 소외되고 가려져 있다. 그러나 연암은 숨어있는 것, 작은 존재에 관심을 둔다. 연암이 주목한 것은 말똥이었고 보이지 않는 사이였다. 겉으로는 대립하고 있는 양편을 두루 보자고 말하지만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지금 사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말똥을 제대로 보자는 것이었다. 연암은 말똥구리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심에서 소외된 존재의 편에 서고자 했다. 그리하여 중심과 주변,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기를 소망했다. 까마귀는 검지 않다. 연암은 저 까마귀를 보라고 말한다. 까마귀는 상가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새이다. 어느 날 연암은 높이 나는 까마귀를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었나 보다. 여느 사람이라면 까마귀는 재수가 없다면서 외면했을 것이다. 연암은 문득 신기한 현상을 발견한다. 문득 푸른색으로 빛나다가 얼핏 붉은색으로도 빛나는 것이 아닌가. 나도 예전에 푸른 하늘을 날던 새가 햇빛이 비치는 순간 호련히 흰색으로 보였던 경험이 있다. 이에 연암은 푸른 까마귀라고 불러도 좋고
붉은 까마귀라도 불러도 상관없다는 색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시적 허용이라면 수긍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일상의 언어 표현에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빛에 의해 순간적으로 다른 세계로 바뀌었다고 해서 명칭을 임의로 바꾸어도 되는 것일까?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약속한 언어는 한 개인이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흰색을 내 마음대로 파란색으로 부르고 강아지를 고양이로 부른다면 언어 생활에 혼란이 생기고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잠시 다른 색으로 보였다고 해서 색을 인정해야 한다는 연암의 주장은 억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상파 화가인 클로드 모네의 루앙 성당을 떠올려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진다. 모네는 프랑스의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인상파라는 명칭도 그의 작품 인상, 해돋이에서 비롯되었다. 모네는 물체가 지닌 고유한 색은 없다. 색은 빛에 따라서 변화할 뿐이다. 라는 인상파의 관점을 지켜나간 화가이다. 모네는 시점과 시간을 달리하며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그리는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루앙 대성당이 유명하다. 모네는 수개월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날짜와 시간의 루앙 대성당을 수십 점 그렸다. 안개 낀 날, 흐린 날, 맑게 갠 날, 아침과 점심, 저녁 등 시간과 날씨, 햇빛의 양에 따라 루앙 성당은 흰색, 황금색, 갈색, 푸른색, 오렌지색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루앙 성당의 그림들 가운데 어느 것이 루앙 대성당의 본질일까? 빛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색과 빛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의 특정한 그림만이 루앙 대성당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사물에는 고유의 색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네는 빛은 곧 색이다라고 주장하며 순간순간 빛에 따라 사물은 다른 색으로 드러날 뿐이라고 생각했다. 빛에 따라 사물의 색이 달라진다는 인상주의 관점에서 보면 연암의 말은 틀리지 않는다. 연암은 모네의 루앙 대성당과 서로 통하는 관점에서 색과 빛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 까마귀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검은색 안에 푸른색이 섞여 있기도 하고 검붉은색이 섞여 있기도 하다. 실제로 까마귀 가운데 완전히 검은색은 그 비율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문헌에서는 까마귀를 푸른 까마귀라는 뜻의 창호라고도 했고 붉은 까마귀라는 뜻의 저고라고 부르기도 했다. 고대의 벽화엔 붉은 태양 안에 까마귀가 있다. 고구려 깃발의 문양에도 삼조고가 그려져 있다. 연암이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라고 한 발언에는 이러한 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대충 본 선입견으로 모든 까마귀가 검다고 생각하지만 푸르고 붉은색이 섞여 있는 까마귀도 많다. 그러니 오히려 푸른 까마귀, 붉은 까마귀가 진실에 더 들어맞는다. 까맣다고 하는 기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푸르다와 붉다는 수식어를 통해 실제적 진실을 잘 드러낸 것이다. 사실 까마귀는 흰색도 있어서 경남 합천 지역에는 흰 까마귀가 나타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상대방 입장으로 바라보기.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일까? 연암은 참된 배움이란 생각을 삼가고 분명하게 논변하며 자세히 묻고 널리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령에 나오는 말이다. 진정한 배움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헤아리며 대충 넘어가지 않고 자세히 묻는다. 한쪽에 치우쳐 좁게 배우지 않고 널리 배운다. 복학의 정신도 이와 비슷하다.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조건 적대시하지 않는다. 나쁜 건 나쁘다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한다. 청나라도 지구의 한 나라로 받아들이고 훌륭한 건 인정한다. 이른바 상대방 입장으로 바라보기 정신이라 할 만하다. 역사는 오래된 미래라고도 한다. 강대국이자 적대국이었던 중국을 두고 벌어진 조선 지식인들의 고민과 시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해 보인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열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 과연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 지금에도 겉모습만 달리한 채 북벌과 북학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외부에 무조건 배타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또 다른 소중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살피면서 주변 열강의 정세를 균형 있게 바라볼 때 일반적인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의 평화와 자강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중화주의를 극복하고 타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벌였던 노력과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작은 지혜를 얻는 길이다. 조선의 국풍, 지금 여기를 노래하다. 연암은 지금 무관은 조선 사람이다 라고 규정짓는다. 연암은 이덕무는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란 점을 말하려 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 주체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다시 현재의 인간이 발딛고 있는 조선이라는 공간으로 확장한다. 조선과 중국은 생활 조건과 환경이 서로 다르다. 기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서로 다르다.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삶의 조건이 있고 각 문화에는 고유하게 발전시켜온 생활 방식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한여름에 단비 가죽옷을 입는 어리석음과 같을 뿐이다. 그러니 남의 법과 비슷해지려 하고 남의 문체를 답습한다면 비슷할수록 거짓되고 답습할수록 비루해질 뿐이다. 비록 조선이 중국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땅이지만 천승이나 되는 제후의 나라이고 아름다운 풍속을 간직한 나라이다. 자신의 말을 글자로 적고 민요에 운을 달면 저절로 문장이 되어 참된 정치가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을 최고로 여기는 당시의 관행을 생각하면 대단히 혁신적인 발언이다. 앞 시대의 서포 김만중이 서포 만빌에서 민간이 나무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내와 물깃는 안악의 노래가 비록 천박해도 선비와 양반의 한시보다 진실하다고 한 주장이 면면이 계승되는 것이다. 민요와 방언에는 우리 고유의 정서와 풍습이 담겨 있다. 당시 사대부들은 옛 중국을 모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거기에 우리의 산과 문화는 없었다. 그런데 무관의 시는 중국을 답습하지도 않고 지금 이곳 조선의 삶과 조선의 사물을 진솔하게 표현했으니 무관의 시야말로 참된 정치를 보이는 시이다. 연암은 시경과 연초고를 대비하여 이동무의 시가 조선의 노래라는 선언을 끌어낸다. 6. 눈과 귀를 믿지 말고 명심하라. 눈을 감고 마음을 보라. 이래야 구도하기는 강을 9번 건넌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을 참되게 인식하는 삶의 자세, 곧 매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 맥락으로 접근하면 삶과 현실을 위험하게 만드는 외물과 그 대응 자세를 말한 작품이 된다. 산과 현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귀와 눈만 의지함으로써 만들어진 편견과 선입견이다.
무서운 소리와 시뻘건 물결로 가득한 강을 건너는 횡이는 관습과 편견으로 가득한 위험한 세상을 건너가는 현실을 은유한다. 명심은 사회적 간섭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순수하고 사심 없이 보는 마음 태도이다. 진실은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중세 육아 철학에서 하늘은 인격을 가진 존재였다. 사람들은 조물주가 우주 만물을 일관된 질서로 다스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암은 하늘의 의도성을 부정한다. 연암은 다면 전기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담장 밑에서 천명을 기다리지만 하늘은 본래 아득하여 형체가 없고 저절로 되도록 맡겨둔다고 말한다. 하늘은 자질구레하게 사물마다 비교하고 따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인간의 행동 양식과 사물의 현상을 일일이 하늘의 의도와 연결했다. 모든 현상은 하늘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으며 제도와 현상을 일정한 틀에 가두는 보편의 원리를 만들었다. 중령이니 예인이 하는 질서로 묶어놓고 사람들에 따르게 했다. 연암은 이러한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윤리가 갇힌 사회를 만들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연암은 다양한 논리를 동원하여 획일적인 질서를 깨트리고자 했다. 자의성, 우연성, 상대성 등을 총동원하여 조물주의 의동성을 부정하고 진실은 관계와 배치에 따라 개별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우주 만물은 스스로 움직이며 삼라만상은 스스로 자라고 번성한다는 변화의 정신을 말하고자 했다. 변화하는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실은 배치와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과 현상을 고정된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되며 열린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8. 도로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야 집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은 역설적이다. 세상을 인식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눈인데 눈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연암은 눈의 한계를 깊이 자각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눈 자체의 역할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눈은 착각을 일으키고 참과 거짓을 뒤죽박죽 인식한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보아서는 안 되며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연암은 다른 글에서 평등한 눈과 명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평등한 눈은 질투와 편견에서 벗어나 공정한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다. 명심은 마음을 잠잠하게 한다는 뜻으로 눈과 귀만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 선입견을 없애고 순수한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인간은 확증 편향의 경향이 있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연암은 올바른 세상이 이루어지려며 무엇보다도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 스스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깨어있는 한 지식인의 냉철한 자기 성찰이라고 하겠다. 연암은 충과 효, 의리, 중용, 명철 등 유교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덕목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웃음 속에 칼을 감춘 자들이라고 말한다. 입으로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감춘 구밀복검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요술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속임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이비 유학자가 더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라고 조롱한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위선자가 입안으로 칼을 삼키는 요술 모기를 부리는 사람보다 훨씬 해로운 존재다.
두려움과 이토로움은 눈과 귀가 만든다. 연암은 소경의 비유를 즐겨 말했다. 소경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저야말로 평등한을 지녔구나 하고 감탄하게 됐다. 우리는 자주 멀쩡히 뜬 두 눈 때문에 외모에 정신이 팔려 공연한 걱정을 만들고 쓸데없는 위태로움을 자초합니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지음님,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